네, 안녕하십니까. 김남진입니다. 지금서부터는요, 이제 기본 교육과 기본 과정에 대한 이 코스 전체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듣지 못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정에 때문에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기본 과정을 이수는 하셨으나 정리가 필요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기출에 출제되었던, 기출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최소한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이 내용을 갖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과정 전체를 살펴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더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마다 여건은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출 동영, 이 과정으로 진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될 내용은 행동 지원 파트입니다. 행동 지원 파트는 이제 우리 전공과 무관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출제되고 있고, 각각의 전공 영역과 관련해서 두루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전반적인 내용은 전부 우리 선생님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긍정적 행동 지원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은 개념과 관련해서 반드시 아셔야죠. 이제 기본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목표라는 부분입니다. 이 목표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서술하실 수 있도록 써 주셔야 되고요. 내용을 서술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셔야 됩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 앞쪽에는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쓰셔도 좋은데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은 아동 그리고 주변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동 들어가셔야 되고, 아동의 주변인이라는 용어들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 이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서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혹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대로 외운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외우려고 하시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동, 그리고 그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채점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제하신 분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입니다.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PBS라고 쓸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라는 표현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공부하실 적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가지 내용들, 주요 요소들, 용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옆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행 절차,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표적 행동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표적 행동을 선정을 하고 나서, 이 표적 행동 선정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표적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아셔야 되고, 이 조작적 정의라는 부분 역시도 시험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 즉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신뢰도라는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표적 행동이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무엇을 내가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문제 행동에 대한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적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행동의 기능 평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이 행동의 기능 평가와 관련해서는 뒤쪽에 가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정보 수집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기능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가설을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가설과 관련돼서 가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요소가 뭐냐,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가설을 설정을 했으면 이 가설이 맞는지 혹은 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BS 계획이다.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뒤이어서 이것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문헌들마다 차이가 있고요. 이제 기출 같은 경우도 다소 문제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냐 그러면 PBS 계획 수립까지만을 현 단계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PBS 계획 수립하고 실행을 하나의 단계에서 다룰 것이냐,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이제 기출 같은 경우에도 통일되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다음 실행 같은 경우 이 실행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도 하고 현 단계에서 다루기도 한다라는 부분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계획과 수립 실행을 하나의 단계로 봤을 때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그와 같은 실행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느냐, 무엇이 문제냐, 혹은 내가 설정했던 가설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단계가 수반이 돼야 되겠죠. 이 단계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표적 행동을 제일 먼저 선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제 정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 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 그러면 우선은 표적 행동 결정 순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게 되면 표적 행동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표적 행동을 제일 먼저 중재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의 포커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요, 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재를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게 되면 선생님들은 사용해야 될 용어가 뭐냐 그러면 파괴적 행동이다, 그 다음에 방해하는 행동이다, 가벼운 방해 행동이다 라는 용어를 써서 파괴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재가 이루어졌나, 이와 같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어를 기억을 해야 되고, 분명 제시되는 내용들 중에서 그게 파괴적인 행동이냐, 방해하는 행동이냐, 가벼운 방해 행동이냐, 이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기들 있죠. 무엇이 파괴적인 행동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방해하는 행동이고, 무엇이 가벼운 방해 행동인지에 대한 보기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그게 왜 첫 번째 1순위가 돼야 되는지, 2순위가 돼야 되는지, 3순위가 돼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어 외우시고요. 용어 외우시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보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파괴적인 행동인지, 그 다음에 방해 행동인지, 가벼운 방해 행동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표적 행동을 선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수반돼야 될 게 뭐냐고, 아까 표적 행동 우선순위까지 봤다 이거죠. 그러면 조작적 정의라는 게 이루어지고, 조작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냐 꼭 알아야 돼요.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금방 살펴보고 계시는 신뢰도, 다시 갑니다. 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표적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이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작적 정의,
아까 큰 틀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조작적 정의만 들어오셔도 또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무엇이냐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최근래 추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제시된 내용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치게 되면 그 내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라는 거죠.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를 써서 제시된 내용을 바꿔줘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적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하고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됐습니다.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 신뢰도의 목적, 관찰자 간 신뢰도의 목적 혹은 관찰자는 신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블랭크 처리가 돼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신뢰도를 측정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관되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표적행동 관련 정보 수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이 현 단계에서는 행동의 기능평가 혹은 기능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만 해 두시고 이 앞서 행동의 기능평가는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 단계로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가설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가설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출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학생의 이름에서부터 배경 선행 사건, 그 다음에 충격능 문제 행동의 기능, 문제 행동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 단편적으로 이해한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구분하게끔 하는 문제, 요 네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냐라고 구분짓게 하는 문제, 혹은 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비워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찾아서 쓰십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되고요.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PBS의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획 수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PBS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PBS의 요소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설명드렸듯이 PBS의 주요 요소라는 용어하고 PBS의 요소라는 용어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지어야 되는데 지금 PBS 계획을 수립할 때 네 가지 요소가 포함돼야 된다. 그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PBS의 요소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앞서서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네 가지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배경 선행 사건 중재와 관련된 것 들어가야 되고요. 배경 선행 사건 중재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대체 기술 교수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장기 지원 이와 같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배경사건 중재에서부터 이제 대체기술 교수 이와 같이 전부 네 가지를 아셔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배경선행사건 중재에서부터 대체기술 교수 장기 지원까지 쭉 가게 되면 이 배경사건과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사건과 선행사건 중재 이와 같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구분을 지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배경사건은 무엇이냐 선행사건 중재는 무엇이냐 라는 부분 특히 여기 포커스는 요거죠. 선행사건 중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고 이제 대체기술 교수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교체기술 중재 이렇게 교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대처 및 인내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인 적응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인 적응기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제 교체기술 교수와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기술 교수 들어가시게 되면요. 우선적으로 배경선행 사건 중재,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배경사건이 무엇이냐, 선행사건 중재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제 선행사건 중재 전략이 있습니다. 아까 요 두 개 중에서 키워드 더 중요한 것은 선행사건 중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지금 표로 길게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문제 행동의 기능이 왼쪽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기로 제시를 해서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이와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문제 행동의 기능을 제시한 다음에 선행사건 중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특히나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억력이 월등하신 선생님이시라면 모두 외울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회피하기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 나오는 회피하기와 관련돼서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체기술 교수가 있다라고 했죠. 대체기술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체기술, 교체기술, 대처 및 인내기술, 일반적 적응기술,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교체기술 들어가게 되면 문제행동의 기능과 동일한 대안적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문제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교체기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교체기술의 선택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요. 교체기술의 선택 기준입니다. 뒤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대체행동이라는 것도 배울 것이고, 대체행동을 배울 적에는 다시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그 다음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체기술과 관련해서는 선택시 고려사항이라는 건 없어요. 선택시 고려사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선택시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만 제시되는데, 지금 노력에서부터 결과의 질, 결과의 즉각성, 결과의 일관성, 처벌 개연성, 이와 같이 5가지를 선택 기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5가지를 우리는 뭐라고도 표현하냐 그러면 반응 효율성,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 효율성, 반응 효율성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반응 효율성은 5가지로 고려된 교체 기술을 선택할 때 교체기술 선택 기준 이렇게 이야기해서 5가지 했잖아요. 그쵸? 5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거를 매일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려도 많은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셔. 즉 봅니까? 노력이라든지 결과의 질, 그 다음에 결과의 일관성, 그 다음에 결과의 즉각성, 처벌 개연성, 이와 같이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 기준이에요. 선택 기준, 다시 한번 선택 기준 5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선택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퉁쳐갖고 거치게 표현해서 퉁쳐서 이것을 반응 효율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응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 뭐에 해당하는 거냐 그러면 대체행동 선택 시에, 대체행동이에요. 이번에는 대체행동 선택 시에 고려사항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출제를 해보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소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체 기술 선택 기준에 뭐가 포함되느냐 그러면 반응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반응 효율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 행동 고려사항의 하나이면서 교체기술의 선택 기준이고, 반응 효율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이와 같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아예 생각을 해버리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합니다. 하다가 안 되시면 이 방법 쓰세요. 하다 안 되시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 지어갖고 교체기술 선택 기준은 이와 같이 5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욱 바람직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처 및 인내의 기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적응 기술
기술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대처 및 인내 기술을 이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요소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거죠. 갈로 블랭크 처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체 기술, 대처 및 인내 기술, 일반적 적응 기술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요소와 세 가지 유형과 그 다음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어떤 단락의 제목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반응 전략 이와 같이도 이야기를 해요. 줄여서 반응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 전략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후속 결과 중재 아닙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선행사건 중재가 있었고요. 이제 선행사건 중재, 배경사건 중재가 있었고 이제 교체 기술 가르쳐라 라고 했잖아요. 대체 기술 가르쳐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 기술이 가르치고 나서 이제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들이 문제 행동을 한다.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제3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거니까 중재, 후속 결과 중재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와 같이 후속 결과 중재와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이 용어가 동의어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질 못했어요. PBS의 요소와 관련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반응 전략 혹은 반응 중재 전략 반응 중재 또 반응 중재 전략 이와 같이도 이야기하거든요. 이와 같은 용어들 혹은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이라는 용어를 써서 선생님들이 답변하는 게 저 입장에서는 확인된 바에 의해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보시면 여기 전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략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에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교수적인 접근, 소거, 차별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자,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적에는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이란 후속 결과 중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후속 결과 중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용어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만 확인된 바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거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 혹은 반응 전략, 반응 중재 이와 같은 용어들을 써서 접근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에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기관리 계획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기관리 계획이 무엇이냐 당연히 정의 아시고 위기관리 계획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위기관리 계획의 위기관리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가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내용에는 어떠한 용어가 포함되어야 되냐 그러면 안전보호입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면 아동과 제3자, 타인들, 다른 사람들의 안전보호다라는 용어들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언급이 된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중재방법 선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중재방법 선정 시 유의사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회적 타당도죠. 사회적 타당도. 개인은 물론 연구 목적이라든지 연구 결과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타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도의 평가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목표와 절차와 과정 이와 같이 세 가지 염두에 두고 뒤에 나와 있는 중재 목표의 사회적 중요성이냐 중재 절차의 사회적 수용성이냐 중재 결과의 사회적 중요성이냐 이 부분은 문헌들마다 이제 번역상의 차이 때문에 다소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그대로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사회적 중요성 중재 결과의 사회적 중요성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의미성 이와 같이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중재 결과의 사회적 중요성급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번역의 차이입니다. 번역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중재 결과의 사회적
중요성, 이와 같이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요. 중재 결과의 사회적 의미성, 얼마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번역상의 차이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고 차이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는 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됐던 거 보면 이 사회적 수용성이 무엇이냐라는 개념까지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중재 결과의 사회적 중요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의미를 선생님들이 서술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BS, 즉 긍정적 행동 지원이 학교 차원에 적용이 됐을 때 우리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지역사회에다 적용이 되면 지역사회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명하고 있는데 개념과 관련해서 한 번만 살펴봐 주시고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핵심 요소 혹은 핵심 요소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죠. 시스템, 자료, 실제, 성과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하시고 이 안에서 반드시 또 이제 단답식으로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단답식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증거 기반의 실제라는 용어입니다. 증거 기반의 실제.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전부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이 우수한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중재 혹은 연구 교육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증거 기반의 실제 이렇게 표현한다. 혹은 증거 기반 실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입니다. 학교 차원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성과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시험 문제입니다.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혹은 3단계 예방 모델 이와 같이도 동의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성과를 이루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학교에서의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이걸 했고 또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3단계 예방 모델이다. 예방 모델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한꺼번에 전부 설명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용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3단계 예방 모델이다 라고 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중재 대상과 중재 명칭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1단계는 우리가 보편적 중재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 중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까지가 1단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1단계는 무엇을 우리가 중재 내용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대 행동을 전달을 해야 돼요. 이 기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체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기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이 기대 행동을 미리 전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방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이와 같은 기대 행동을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게끔 함으로써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대 행동을 전달을 했으면 추후에 이와 같은 기대 행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관리 감독이다라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렇죠? 다음으로 1단계가 지나면 이제 2단계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2단계에서는 우리가 대상이 어떤 중재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소집단 중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집단 중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러면 앞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소집단을 대상으로 우리가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3단계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어떤 학생들이
2단계에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3단계에 우리가 진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별 중재다. 개별 중재 이와 같이 합니다. 개인적인 중재, 개별 중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누가 되느냐 그러면 개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 가르칩니까? 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2단계라든지 3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우선적으로는 1단계에다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방적 접근 전부 한번 살펴봤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능평가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동의 기능평가, 동의어로 기능평가라고만 하셔도 돼요. 행동의 기능평가, 기능평가 이와 같이 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행동의 기능평가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정의를 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문제행동을 왜 하느냐, 문제행동의 원인은 뭐냐,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선행사건이나 후속 결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행동의 기능평가, 기능평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그럼 행동의 기능평가 뭐 하는 거냐? 앞서 설명드렸듯이 행동의 기능평가라는 것은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행동의 기능평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건 그럼 모아서 뭐 할 건데요? 정보 수집해서 무엇을 할 건데요? 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러면 모아서 뭘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효과적인 중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행동의 기능평가, 행동의 기능평가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효과적인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능평가 방법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를 우선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정리하면서 중요한 거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의 기능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앞서 제가 행동의 기능평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기능평가 이와 같이 언급을 해도 된다 했다, 그쵸? 그러면 이제 행동의 기능평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평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관찰평가 있습니다. 직접관찰평가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기능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판서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것 때문이에요. 기능 분석. 기능 분석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동의 기능평가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기능평가, 기능평가의 하위 유형 중 하나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 모두가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간접평가 봅니다. 간접평가 시험 안 나올 것 같다? 전혀 아닙니다. 간접평가 시험에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평가가 무엇이냐 보게 되면 생활기록부를 검토하는 것, 그 다음에 IP계획 회의자료 검토하는 것.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면담을 실시한다라든지 아니면 평가척도 혹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까지도 모두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러면 이제 간접평가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면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수교육 평가에서 다뤄지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다뤄지거든요. 면담 나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면담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와 더불어 각각의 면담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전부예요. 유형을 하나하나 물어보기보다는 각각의 유형들이 이런 거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객관식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술식 시대잖아요. 그렇죠? 서술식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서술하게끔 하고 있는 만큼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직접관찰평가 완전 별표 100만 개짜리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직접관찰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요 위쪽에 있는 경우는 아동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제3자를 통해서 혹은 남겨져 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 정보 수집이니까 기능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관찰자인 내가 혹은 선생님인 내가 아동의 문제행동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관찰 평가 봤더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들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 완전 많죠.
근데 일화 기록의 초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화 기록은 주로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 일화 기록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넘어왔냐 그러면 초등까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초등 선생님들까지는 요 일화 기록이 지금 시험 범위로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등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일화 기록 같은 경우 중등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다라는 거 아시고, 일화 기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일화 기록은 비형식적입니다. 형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형식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관찰 지침 있죠. 일화 기록은 문제 포커스가 전부 여기입니다. 관찰 지침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입니다. 말로 하는 구두와 그 다음에 행동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썼느냐, 관찰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기억은 하나 하십시오. 이 부분을 쓰게끔은 하지는 않더라 이거죠. 왜? 라는 부분을 물어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언급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조금 암기의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반드시 포함돼야 될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돼야 될 내용. 관찰 날짜에서부터 관찰자 명칭까지 이름까지 쓰는 부분들은 꼭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앞서 제가 일화 기록이 중등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등까지도 범위를 확장해서 출제한다 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포함시킬 수 있냐 그러면 이제 표본 기록이다 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일화 기록과 표본 기록을 서로 비교하는 그와 같은 유형들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일화 기록과 표본 기록을 보게 되면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주관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위에서 보게 되면 일화 기록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 일화 기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적어요. 간단하게. 반면에 표본 기록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본 기록을 적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선생님들 앞에 입장에서는 혹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면 되고, 일화 기록은 정해진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때 보고 기록을 하면 되는 거고, 표본 기록은 미리 어디서 관찰할 거냐, 관찰 시간은 무엇이고 언제고, 그다음 관찰 대상은 누구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구분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동분포 관찰입니다. 행동분포 관찰은 두 가지입니다. 제시되어 있는 양식, 제시되어 있는 행동분포 관찰의 양식 그림으로 제시를 해주고 명칭을 묻는 거죠. 정답은 그때마다 항상 정답은 행동분포 관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개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행동분포 관찰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시간대라는 거죠. 시간대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분포 관찰은 앞서 지금 개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시간대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와 같은 행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문제 행동에 대한 발생 원인이라든지 후속 결과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롯이 우리가 파악 가능한 것은 문제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 자주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뭐가 항상 같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그림, 표, 양식이 같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림 보시면서 이렇게 행동분포 관찰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 다음으로 ABC 관찰 기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ABC 관찰 기록은요, 출제 빈도만 보게 되면 행동 분포 관찰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용 빈도를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문제를 내기 위해서 ABC 관찰 기록과 관련된 문제만 이렇습니다 라는 거지,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인용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게 ABC 관찰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가 선행사건이고 B가 행동, C가 후속 결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행동분포 관찰과 달리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는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BC 관찰 기록 같은 경우는 선행 사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후속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러면 ABC 관찰 겉목표입니다. 겉목표를 영어로 하게 되면 체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만들어서 관찰자가 조금이나마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행동의 기능평가 관찰지는 지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이제 보게 되면 정확도가 괜찮다,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능 분석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 왔어요. 직접 관찰 기록까지 전부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능 분석이라는 것을 볼 건데, 기능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개념으로도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 한번 봅니다. 여기 이 용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실험 조작한다. 실험 조작한다. 조금 전까지 직접 관찰 기록, 여기서 한번 이 직접 관찰 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같은 개념이었잖아요. 그렇죠? 공부해 보니까 그렇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기능평가는 내가 아무리 직접적으로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래도 이 아동이 왜 그런지 감을 못 잡겠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관찰 평가를 통해서 직접 관찰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가설을 설정을 했고, 이 가설에 따라서 중재를 제공을 했다. 그런데 이 중재를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중재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사건이라든지 후속 결과를 조작해서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 혹은 문제행동의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능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기능평가라는 부분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앞서 설명 전부 드렸습니다. 가설을 설정하는데 어렵더라. 혹은 가설을 수립까지 했고, 두 가지 방법, 간접평가라든지 직접 관찰평가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가설 설정해서 중재까지 했는데 그 중재가 효과가 없는 것이더라. 효과가 없더라. 그 이야기는 즉슨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3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선행사건 후속 결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그 문제행동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 분석,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 분석을 통하게, 기능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라는 부분이죠. 앞서 기능 분석이라는 것은 실험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변인들을 조작을 해서 문제행동의 기능, 문제행동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제한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위험한 행동에는 적용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행동에는. 예를 들면 자해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다. 자해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다. 그건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문제행동의 기능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행동의 기능 5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안에 있는 관심 끌기가 뭐냐?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관심 끌기, 회피하기, 물건 활동 획득, 자기 조절, 마지막에 놀이나 오락 이렇게 있는데, 놀이나 오락인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기 조절과 놀이나 오락은 다소 구분이 힘들다는 학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조절과 놀이, 오락.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4가지 자기 조절까지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 자, 이제 문제행동의 기능 분류 이와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음 넘기면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 강화가 무엇이냐,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정적 강화는 무엇이고 부적 강화는 무엇이냐, 여기서 출제자들이 항상 물어봤던 게 이 부적 강화예요. 그렇죠? 부적 강화라는 부분들이 뭐 부정적인 것을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동이 싫어하는 혐오 자극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부적 강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강화제의 이해와 관련해서 강화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강화제 유형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에게 좀 강조해야 될 부분만 빨리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강화제의 종류 보시게 되면 강화제의 종류, 이제 강화제의 종류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깝깝한 건 뭐냐 그러면 강화제의 종류를 써라라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강화제의 종류를 제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된 문제들은 한두 문제밖에 없다 이거죠. 한두 문제밖에 없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기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답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다소 깝깝할 수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지켜주셔야 될 원리가 뭐냐, 그러면 원칙이 뭐냐 그러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써라라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강화제의 종류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근원에 따른 분류 이와 같은 게 있어요. 근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조건 강화제와 무조건 강화제와 조건 강화제 이와 같이 나눕니다. 무조건 강화제하고 조건 강화제 이와 같이 구분을 하고요. 다시 조건 강화제는 하유형을 우리가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강화제가 있을 수가 있고, 사회적 강화제, 활동 강화제, 물질 강화제, 일반적 강화제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큰 테두리 안에서 쓰지 마시고 무조건이냐 조건이냐 이거 쓰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종류를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사회적 강화제냐, 활동 강화제냐, 물질 강화제냐, 일반적 강화제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이와 같이 첫 번째 근원에 따른 기준이 있는가 반면 그 분류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물질적인 특성 이와 같이 지금 선생님들 지금 보시는 게 요거예요. 니은에게 물질적인 특성, 물리적 특성. 자,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음식물 강화제라는 것도 있고요. 음식물 강화제도 있고, 감각적 강화제라는 것도 있고, 앞서 살펴봤던 사회적 강화제, 활동 강화제, 물질 강화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들을 종류가 이와 같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지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화제의 판별 및 선호도 방법, 이렇게 선호도 평가 방법 나왔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선생님들에게 다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방법 보시게 되면 질문하기라든지 관찰하기라든지 시행기반 평가인데 제일 많은 출제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시행기반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선생님들 요 선호도 평가 방법이라는 부분들 각각의 문헌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선생님들이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강화제를 지속적으로 주다 보게 되면 포만 혹은 포화 동의어예요. 포만 혹은 포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포만이라는 부분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포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강화제 자체가 다양하게 되면 그러니까 종류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강화제의 종류가 바뀌는 거니까 포만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속 강화에서 간헐 강화로 바꿔야 되겠죠. 연속 강화,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따박따박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순식간에 강화제가 많이 쌓여버릴 거란 말이죠. 강화제가 많이 쌓이면 식상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간헐 강화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1차 강화제에서 2차 강화제로 변경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무조건 강화제가 우리가 1차 강화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강화제 이 부분을 우리가 2차 강화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조건 강화제를 조건 강화제로 바꿔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차 강화제, 2차 강화제. 자, 됐습니다. 이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강화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보면서 바로 정리를 해버릴게요. 아까 강화 계획이라는 걸 봤더니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따박따박 주는 연속 강화제라는 거 있고, 연속 강화 계획을 하다 보게 되면 포만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꿔주라 그랬냐 그러면 간헐 강화 계획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간헐 강화 계획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를 기준으로 할 거냐, 횟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 두 분은 간격,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시간 간격, 혹은 지속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느냐라는 지속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세 가지는 다시 고정과 변동,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해진 횟수만큼, 정해진 시간 간격만큼, 정해진 지속 시간만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균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시킵니다. 평균은 우리가 변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균의 빈도, 횟수만큼이냐, 평균의 시간 간격만큼이냐, 평균의 지속 시간만큼이냐, 이와 같은 부분들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연속 강화 계획 조금 전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마다 따박따박 주는 것 연속 강화 계획, 그리고 분명히 포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간헐 강화 계획으로 옮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간헐 강화 계획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헐 강화 계획의 종류는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밑에 있는 하위 유형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점점점 문제들이 어떤 유형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점점 밑에 있는 쪽으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물어보고 있더라. 하위 유형까지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추세들로 지금 바뀌고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간헐 강화 계획이 있어, 이 종류가 아니라 간헐 강화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는 다시 또 밑에 나와 있는 유형들로, 하위 유형들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 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간헐 강화 계획에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비율 강화 계획이 있다. 비율 강화 계획은 아까 고정이냐 아니면 변동이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쵸? 고정이냐 아니면 변동이냐. 변동 그러면 항상 평균의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단점, 고정 비율 강화 계획에서 단점 한번 보면 부적절한 유창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만큼만 하게 되면 정확도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도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횟수만 채우면 되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더라 하고, 그 다음에 강화 후 휴지에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평균의 개념으로 돌려서 강화를 제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라는 게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간격 강화 계획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간격 강화 계획, 시간 간격입니다. 시간 간격. 정해진 시간 간격이 됐을 때마다 강화를 제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정해진 시간 간격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간격이 지나서 첫 번째 행하는 표적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고정 간격 강화 계획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반대로 평균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변동 간격 강화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고정 간격 강화 계획,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간격이 지나고 첫 번째 행하는 표적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하는 고정간격 강화 계획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고정간격 스케일업이에요. 고정간격 스케일업. 이 고정간격 스케일업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간격 스케일업이다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그러면 변동간격 강화 계획이에요. 앞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연속 강화 계획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냐 그러면 간헐 강화 계획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의 방법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 즉 다시 한번 또 오게 되면 고정 간격 스케일업이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지속시간 강화 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속시간, 일정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용어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표적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화를 제공하는 것, 이 고정 지속시간, 평균의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 변동 지속시간 강화 계획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토큰 제도 수업들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